네, 이제 3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외국의 목슬레이가 주장했던 부분들, 그다음 사례관리 실천 방법에 있어서 또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어떤 실천 체계에 있어서의 사례관리의 목적들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사례관리에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치, 윤리, 헷갈리기도 하고, 뭐 매일 들었던 소리니까.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전문직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기준과 윤리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등록을 하셨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그 뒤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치 기준과 윤리 현장들을 다 같이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죠? 네,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들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가치 기준, 꼭 그것이 사회복지사여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가치 판단의 기준, 또 윤리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치와 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사례관리에서의 가치와 윤리, 사례관리 과정 등에서 만나는 많은 사례관리자분들 아니면 우리 동료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늘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거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지금 공부하게 될 가치와 윤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다,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value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에 대한 신념입니다. 옳은 것, 바람직한 것을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는 가치, 예를 들어 바람직한 것, 건강한 건 바람직한 거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네,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바람직한 거에 대한 신념인 거죠. 가치라고 하는 건.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를 요새 어디 커피숍이든 가든 용기를 가져가서 환경을 위해서 나는 환경이 좀 보존돼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할 때 나는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아니라 머그컵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쓸 컵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오시거나 이용을 하시는 거죠. 가치의 문제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에 대해서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윤리는 추구하는 신념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가치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 그래서 죄의 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은 하셔도 되고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사회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윤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윤리 강령들을 1998년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은 다 이러한 가치 기준이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다음에 윤리에 대한 어떤 윤리 판단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알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우리나라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2016년에 발표한 사례관리 표준 실천 지침의 지침 2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준수하고, 가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가치 신념을 좀 준수하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또 비밀보장 등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이러한 윤리 강령에 근거해서 이 실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번씩 겪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위험한 상황인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자기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지켜야만 되느냐, 이런 경우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어떤 원칙들, 가치의 기준, 윤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의 사례관리의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맞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자주 읽어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자로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이렇게 나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가치와 윤리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네.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추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들을 놓치면 안 되죠. 가치의 판단의 기준에 가치와 윤리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 삶의 질 향상,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이러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복지의 기본을 둔 복지국가로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와 윤리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례관리라고 하는 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도 또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이전에 탈시설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 정상화에 대한 개념,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으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그동안의 보수주의에서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 영향들이 넘어왔죠. 그 과정에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또 본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 추구하면서 또 하나 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또한 훨씬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왜?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공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로 사례관리에서 지켜야 될 가치와 윤리, 또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어떤 과정의 수순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율성 존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저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을 통해서 참여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클라이언트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일정 기간 기다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또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도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하나의 어떤 학습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참여에 대한 부분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하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례관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의문점들이나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참여와 자율성의 존중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이라고 하는 건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을 바로 자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그 사례관리에서의 자율에 대한 부분들, 가치와 윤리 기준에 있어서 자율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의 가치에서 비롯된 윤리 원칙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참여할 건지,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볼 건지, 아니면 A, B 다른 이기관이 아닌 A 사례관리자가 아닌 저는 B 사례관리자에 가서 하겠다라고 설령 판단을 한다고 손 쳐도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의 그 결정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바로 이러한 가치와 윤리의 기준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즉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다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참여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램들을 사정하고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례관리에서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와 자율성 존중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가치와 윤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수준에서는 서비스 기획과 전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자율성, 또 자기 참여와 자율성 존중의 결정, 자기 결정권의 존중,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고 또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니면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등에서 선택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실천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과정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윤리 기준에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사례를 좀 토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중간에 사례관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규격화된 실천 과정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사례관리를 관리자 중심,
또는 성과 중심으로 실천 과정을 통제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을 때도 과연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 기준, 윤리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게 맞죠. 설령 만약에라도 우리가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어떤 사회복지 사례 관리자가 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결정일지어라도 그것을 처음에 존중해주고 다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사정하고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부정확한 방법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많은 사례를 하고 과장급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면 마치 클라이언트들에게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질 거야 라고 일방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종종 현장에서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에서 굉장히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자율성들을 좀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례관리자가 지켜야 될 가치와 윤리 기준이다.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클라이언트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독에 관한 부분 상담을 하시는 경우, 또 아니면 이제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또 중독에 관한 어떤 상담 문제가 있으신 어떤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과정들에서는 종종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성격의 어떤 욕구들을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밖으로 분출하는 그 대상들이 실제로 보면 대다수가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가까이 연결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울분을 토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표현되지 않은 욕구들을 표출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한 방법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자해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도 되는 거냐? 왜? 사례 관리에서 사례 관리자의 가치와 윤리 기준으로 아까 앞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성이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면담 과정에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거다 하는 어떤 예상이 되거나 조짐이 보인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은 일견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건 신체에 대한 부분,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거나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제한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명은 좀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보장보다도 더 높은 레벨의 가치와 윤리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와 윤리 기준의 충돌이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가치와 윤리 기준이 좀 더 지켜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보다 좀 낮은 하위의 문제, 즉 지금 생명의 존중과 존중에 대해서 뭐 위해를 가해야 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은 조금 더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조금 좀 제한적으로 좀 준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 개입을 해서 생명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담 과정에서 자살한다라고 하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상담소에 전화해서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조용히 갔다 가고 싶어요 라고 자살에 대한 암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해에 대한 암시를 했다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연계기관에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분을 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상담사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미담으로 또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타인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이 보이거나 조짐이 보인다라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 상부에 있는데요.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기능이 제한되어 욕구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결정의 주체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실제 이럴 수 있죠.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거나 발달장애를 겪는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의사소통이 필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서비스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서미경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클라이언트가 정신 능력이 낮다고 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낮은 것도 아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의사결정 능력 중에서도 어떤 사안은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현재 결정 능력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들을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 스스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치매가 있으시거나 발달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질환을 앓으셔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분들이나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과도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판단과 함께 가족들의 판단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어떤 결정들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어떤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네 번째로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율성 존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이 안 하신다니까 그럼 저희도 안 할게요.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케이스를 딱 접고 앞으로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분이 왜 서비스를 거부하는지 자율성에는 거부하는 권한도 있고요. 참여하는 권한도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 사정을 잘못해서 풀어나가는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문제라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한다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봐서 그래서 이런 의사 전달에 대한 방법 고민해서 지속적인 어떤 고민들을 해나가는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면서도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와 자율성 존중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입니다. BST의 관계의 원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관계의 원칙 중에 하나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가치에서 비롯된 1, 2원칙이 바로 비밀 보장이다. 사생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비밀 보장의 원칙은 신뢰관계에서 얻게 된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즉 신상에 관한 부분, 상담 내용에 관한 부분, 전문가 의견이나 기록 등을 정보 제공자인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구밖에 알려주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비밀 보장의 원칙,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외사항적으로 생명 존중의 어떤 위험이 있기 전에는 그 사례들을 외부에 알리시지 않죠. 상담가들, 중독 상담가나 상담 선생님들도 비밀 보장의 원칙들을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상담하셨던 클라이언트와 알게 된 모든 비밀을 기관에서 상담을 하는 동안 업무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외, 그 시간 외에는 밖으로 누설하지도 않고 그 정보들을 밖으로 공개하지도 않으시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거나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제공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연관된 서비스들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럴 경우에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경우에 예외 조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뺀 나머지 조항에 있어서는 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가치와 윤리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 표준 실천 지침 11에 보면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교재에 보시면요. 그 교재 33페이지 뒤에 이렇게 보시면 부록 전미 사회복지사협회 NASW의 사회사업 사례관리 표준 지침 나와 있고요. 또 부록 2에는 한국 사례관리학회의 사례관리 표준 실천 지침이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는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라 그러면 읽어보지 않으실 거여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같이 한번 다 읽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러한 사회복지사협회나 어떤 한국 사례관리학회에서의 표준 실천 지침들을 좀 한번 읽어보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실천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준비, 공부를 미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째 주 사례관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잘 마무리한 후에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례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